지구는 태고 쪽부터 고대의 비밀을 간직하고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보물 상자에 비유됩니다.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류의 흥미를 끌었던 고고학적 미스터리 중 일부를 볼 것입니다. 번호 1. 고대 전차 무덤. 고대 중국에서는 지도자나 무사가 최후의 안식처로 갈 때 그들이 죽었든 그들의 말들이 동행했다는 것이 불행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7년 11월 고고학자들은 허난, 하남, 성신장, 신강, 시에서 고대 전차 사대와 말 100마리가량의 유해가 있는 대규모 매장지를 발견했습니다. 전차의 연대는 약 2700년 전인 중국의 봄과 가을로 추정됩니다. 전차 중 하나는 길이가 3m에 달하고 청동과 뼈로 정교하게 장식되어 특히 인상적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나라 귀족 가문의 가족 무덤으로 추정된다. 안타깝게도 무덤 내부에는 어떤 비문이나 기록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덤 소유자의 부를 더욱 확증해주는 인상적인 청동 유물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들은 어느 시점에 무덤의 일부가 있었음에 틀림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유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말들이 살아서 무덤에 들어간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그들이 주인의 유해를 먹었을 가능성은 무시무시합니다. 2번. 고대 늪 몸체. 인간이 때때로 이탄 습지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목숨을 잃는 것은 불행한 삶의 현실입니다. 1952년 4월 덴마크에서 이른바 늪지 시체가 발견되었을 때 처음에는 이탄 절단기인 네드 크리스천의 소유로 여겨졌는데 그는 1887년 그 지역에서 사라졌습니다. 시체에 대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는 매우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몸은 최근의 몸이 아니라 확실히 고대의 몸이었습니다. 늪지가 그라우벨 마을과 가깝기 때문에 현재 그라우벨만으로 알려진 이 잘 보존된 시체는 2300여 년 전 철기 시대에 사망한 사람의 소유입니다. 시신에 대해 전문가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점은 그의 손에서 이 시대의 민간인에게 요구되는 육체 노동에 거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나이는 30세 정도, 키는 1m 52cm이고 위의 내용물로 보아 채식주의자였을 가능성도 있다. 우리는 완전 채식주의를 현대의 트렌드로 생각하지만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3번. 철기시대 연회장. 식사 요리는 철기시대 영국의 공동 활동이었습니다. 2017년 11월 레스터셔 글렌필드 공원의 고대 연회 장소에서 발견된 이 가마솥의 크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장소는 대규모 상업창고 건설을 앞두고 고고학자들에 의해 조사되었으며 몇 가지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철기 시대에 이곳에 작은 정착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고고학자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그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팀은 계획된 개발 부지의 최북단에서 인클로저, 우편 구멍, 도랑 및 원형집을 확인했으며 영국 제도의 로마 시대에도 해당 부지에 사람이 계속 거주했다는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이 지역은 특히 브로치, 뿔모자, 드레스핀은 물론 11개의 금속 가마솥을 포함한 고대 금속 세공품이 풍부합니다. 여러 개의 철기 시대 가마솥이 유럽에서 함께 발견된 것은 이번이 2번째이며 지금까지 가장 많은 수입니다. 가마솥은 건물 주변의 원형 도랑에 배열되었으며 그 후 도랑이 채워졌는데 이는 아마도 현장에서의 의식 활동이 끝났음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4번. 고대 그리스 투구. 모든 고대 전사들이 투구를 손에 쥐고 전장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사고나 매장으로 남겨졌습니다. 그들 모두가 역사적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이 그리스 청동 투구는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2500년 전에 이 유물이 그런 물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멀리 떨어진 러시아 타만 지역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구소련 영토에 나타난 유일한 이와 같은 투구는 19세기 키예프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코린트식 투구는 이전의 흑해 지역 북부 지역에서 발견된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수많은 그리스 선박과 아테나 동상에서도 이와 같은 투구의 묘사를 찾을 수 있지만 세계에서 실제 사례를 찾는 일은 훨씬 덜 자주 발생합니다.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의례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헬멧은 입방체와 같아서 헬멧을 착용하는 사람의 시야와 동작 범위를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좁은 눈틈으로 인해 왼쪽이나 오른쪽을 볼 수 없게 되었을 것이므로 전투에서 그 안의 전사들은 적과 정면으로 맞서야 할 것입니다. 번호 4의 두루마리. 거의 모든 사람이 4의 두루마리에 대해 들어봤지만 당신은 그것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그 물건이 우연히 발견되었고 누군가가 신문의 기밀란에서 그것을 팔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 유명한 두루마리는 1947년 이스라엘의 고대 도시 쿰란에서 10대 베두인 염소 목동들이 사해 해안의 동굴 안에 숨겨져 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죽 두루마리가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목자들은 그것을 현지 골동품 상인에게 팔았고 전문가들은 그 두루마리가 2000년 이상 된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로 인해 광란의 탐구가 촉발되었고 결국 800개 이상의 사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컬렉션은 1954년 월스트리트 저널 광고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나누어 판매되었습니다. 본문이 유래는 신비로우나 약 2100년 전 에세네파로 알려진 독실한 유대교 종파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안에는 책의 공식 버전에는 나타나지 않는 기록을 포함하여 구약 성서의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사본으로 간주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두루마리 중 하나는 동판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보물 사냥꾼들이 찾고 있는 거대한 고대 보물의 위치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번호 6. 철기시대 나뭇껍질 방패. 2015년에 고고학자들은 유럽 역사상 독특하다고 여겨지는 발견을 했습니다. 영국 레스터에서는 철기시대인 기원전 395년에서 255년 사이에 나뭇껍질 방패 여러 개가 발견되었습니다. 나뭇껍질은 전투를 견딜 만큼 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방패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많은 행동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려진 후에도 가축에게 물을 주는 우물에 묻혀 시간의 시험을 견뎌냈습니다. 방패를 재현하려는 시도는 과학자들을 더욱 놀라게 했으며 그 방패가 놀라울 정도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화살과 무기 타격을 막아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철제보다 가벼워서 전투에 적합했습니다. 번호 7. 라 푸엔테 마그나. 라 펜테이 매그너라 푸엔테 마그나. 라 펜테이 매그너는 1958년 볼리비아 티티카카 호수 근처에서 한 농부가 우연히 발견한 신주 그릇을 닮은 커다란 석기입니다. 라 푸엔테 마그나에는 볼리비아 문화의 특징으로 여겨지는 의인화된 문자와 동물학적 모티프가 아름답게 새겨져 있습니다. 시간. 놀랍게도 이 유물에는 두 가지 유형의 문자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티아후아나코 문명의 선구자인 고대 푸카라의 현지 언어이고 다른 하나는 5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원시 수메르 문자입니다. 이 유물은 때때로 미국의 로제타 스톤으로 알려져 있으며 남미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유물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마그나 분수의 텍스트를 해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8번. 아칸바로 수치. 이 그림은 독일의 아마추어 고고학자인 발더마어 J. 러드가 멕시코 과나후아토이 에컨베로에서 발견한 흥미로운 고고학적 발견입니다. 이 조각상은 역사와 고고학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에 도전하는 약 33,000개의 작은 도자기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러드는 그 인물이 공룡과 비슷하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그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과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수치가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하고 인간과 공룡의 공존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회의론자들은 공식적인 고고학적 발굴과 적절한 문서화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발견의 진실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논란은 또한 너드의 동기와 전술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그 수치가 극적인 내러티브를 뒷받침하기 위한 현대적인 제작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아칸바로 조각상은 인간과 공룡의 관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만 확실한 과학적 뒷받침이 부족하고 공식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위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고고학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번호 9. 로제트 스톤. 로제트 스톤은 작은 돌판에서 역사적 지식의 핵심 조각이 되기까지 수세기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1799년 이집트에서 발견된 이 돌은 과거의 신비를 밝히는데 필수적인 유물이 되었습니다. 로제타석은 수년간 연구자들을 당황하게 했던 복잡한 상형 문자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그리스어 세계 국어 비문으로 유명합니다. 그 중요성은 과거와 현재를 통합하고 이 매혹적인 문명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은 탐구의 문을 열어주는 고대 이집트의 상징적 글쓰기를 이해하는 열쇠로서의 역할에 있습니다. 학자들은 돌의 그리스 부분을 사용하여 상형 문자를 해독하여 이집트의 고대 신비의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이 유물은 인류 지식 탐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언어학적 성과 외에도 로제타 스톤은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관심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는 매혹적인 사회에 대한 특별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이 고대 유물은 우리에게 신비의 후광에 쌓인 조상 공동체의 관습, 신앙, 언어적 미묘함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창을 제공합니다. 로제트 스톤은 정적인 대상으로서의 지위를 뛰어넘어 과거의 비밀을 밝히고 현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언어적 열쇠가 가질 수 있는 엄청난 힘에 대한 살아있는 증인이 됩니다. 그는 역사적 문을 열어 상형 문자를 제작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서사시를 통합했습니다. 로제트 스톤은 이러한 언어 융합의 상징이자 인류 유산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은유적 열쇠가 되었습니다. 로제트 스톤의 해독은 프랑스 학자 장 프랑수와 샹폴리옹, 진 프란스와 샴폴륜, 이 주도한 이집트학의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성취는 고대 문명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학제 간 팀워크와 언어적 역량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번호 10. 노트르담 드 파리의 주요 석관. 파리의 성모라고도 알려진 노트르담 대성당의 납석관은 2019년 엄청난 화재 이후 복원 작업 중에 발견되었습니다. 두 개의 신비한 석관이 대성당의 신도석 아래에서 발견되었으며 수개월간의 조사 끝에 세부 사항이 밝혀졌습니다. 그 안에 묻힌 사람들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석관에는 대제사장 앙투안 드라 포르트, 엔탄 더 라 포어트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두 번째 석관에는 라 카발리에라는 별명을 가진 알려지지 않은 남자, 기병으로 추정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다양한 시대의 개인의 역사를 밝혀주지만 그들의 삶과 역사적 의미에 대해 여전히 배울 것이 많습니다. 조사 결과 앙투안 드라 포르테, 엔탄 더 라 포어트는 음식과 알코올 남용의 징후를 보이며 앉아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왕족이 장식한 그의 묘지는 귀족적 유산을 암시합니다. 반면 나 카발리에, 나 캐벌리어가 포함된 두 번째 석관은 눈에 띄는 차이점을 보여 이 사람들이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음을 나타냅니다. 이 석관의 발견은 노트르담 대성당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추가했으며 그 안에 묻혀있는 사람들의 삶과 사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고고학 연구는 이러한 역사적 인물과 대성당 및 파리시의 풍부한 역사와의 연관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계속해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번호 11. 흑마법서, 흑마술의 고서, 그리마어 오브 블랙 매직는 말 그대로 1421년부터
1521년까지의 고대 흑마술 책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판이 언제 출판되었는지에 대해 어느 역사가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 오원 데이비스는 초판이 나온 것은 1702년이라고 말하지만 좀 더 전통적인 학자들은 이 책이 일종의 사기로 19세기에 쓰여졌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레이트 그리마어라고도 알려진 흑마법 마법서가 기껏해야 모호하다는 것뿐입니다. 서문인 이 책은 아마도 안토니오 베니테스 안나 데 라비노, 앤토니오 버니테즈 에너 더 러비노 라는 사람이 쓴 것으로 보이며 그 정보의 대부분은 솔로몬 왕의 원본 글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책에 나오는 흑마법 주문의 대부분은 솔로몬의 열쇠나 레드 드래곤의 변형입니다. 그렇다면 흑마법서는 바티칸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원본은 기록 보관소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바티칸 기록 보관소에 전 세계 관련 종교 문헌이 거의 모두 보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루시퍼를 소환하고 악마와 거래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책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번호 12. 예수의 사망 증명서, 토리노의 수혜, 슈라웃 오브 토런는 필름 두루마리의 네거티브 필름처럼 예수님의 얼굴의 각인을 보여주는 작은 린넨천 조각입니다. 종교학자들은 수희가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의 몸을 감싸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희에 그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이유입니다. 수희는 1354년에 처음 언급되었으며 빠르게 세계에서 가장 전설적인 종교 유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1578년부터 이탈리아 북부 토리노 대성당의 왕실 예배당에 보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1988년의 테스트에서 이 작품이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 약 1200년이 지난 중세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최근 바티칸 비밀기록 보관소 연구원인 바바라 프랄레는 수희에서 글을 쓴 흔적이 발견돼 일종의 사망진단서와 같다고 주장했다. 바바라에 따르면 수희에서 발견된 단어 조각은 그리스어, 히브리어, 라틴어로 이 수희는 나사렛 예수에게 씌워졌습니다. 와 같은 내용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이 정보는 바티칸에서 일하는 누군가로부터 직접 나온 것입니다. 번호 13. 16개의 손. 이집트에서 발굴팀은 4개의 별도 구덩이에 묻혀있는 16개의 인간 손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오른손이고 왼손은 없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군인들이 적의 오른손을 잘라 금으로 교환했던 고대 관습의 최초의 물리적 증거입니다. 왕좌의 방으로 추정되는 곳 앞에서 발견된 2개의 우물에는 각각 한 손이 들어 있었고 다른 2개의 우물에는 나머지 14개의 오른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우물은 나중에 궁궐밖의 공간에 만들어졌습니다. 적의 오른손을 자르는 것은 적의 힘과 권세를 영원히 빼앗아 간다는 상징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에버로스 발굴 책임자인 맨프로드 바이탁 박사는 희생자 수를 쉽게 계산하기 위해 특별히 오른손을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원전 16세기에서 17세기 사이에 이집트를 통치했던 힉소스족이 이 관습을 도입한 사람들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러나 가나안 북쪽의 힉소스에서는 이 관습에 대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힉소스가 이집트인에게서 이 관습을 가져왔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유래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손의 발견은 오싹하며 전쟁과 폭력이 있었던 고대 세계를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번호 14. 캐노픽 안경. 이집트인의 미라와 과정은 주요 장기를 적출한 후 별도의 미라와 과정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미라 옆에 놓인 특수 용기에 보관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집트 역사 전반에 걸쳐 변함없는 카노픽 항아리를 언급하고 있으며
오늘날 고고학자들에게 귀중한 정보 소스입니다. 공법이 발견된 이후에는 보통 평평한 판으로 막았으나 신앙국 초기에는 마개가 죽은 자의 머리와 다양한 동물의 머리 모양을 띄었다. 몇 세기 후에는 이 다양한 꽃병의 머리 부분이 그 안에 담긴 장기를 보호했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다양한 신들의 표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피, 해피는 인간의 머리를 갖고 간을 보관했고 임세티, 임저티는 개코원숭이 머리 모양의 뚜껑을 갖고 폐를 보관했으며 두아무테프, 도어뮤테프는 자칼 모양의 뚜껑을 갖고 위를 담았다. 용기는 이시스, 아이시스, 네프티스, 네프시즈, 셀키스, 네프티스, 네프시즈와 같은 명목상의 여신에 의해 무덤에서 보호되었으며 의식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본 지점 중 하나를 향해야 했습니다. 이 고대 문화에는 잘 보관하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사후 세계에서 부활하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